네. 2017년도 우리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1회차 우리 도덕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이라는 과목으로 이제 문제를 풀긴 하지만 윤리라는 단어가 상당 부분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전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 문제가 달라진 것이 아닌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원래는 이제 도덕이라는 과목에서 문제가 나왔었다가 이제 2017년도 1화처부터는 이 생활과 윤리, 그렇죠? 고등학교 과정에서 생활과 윤리 과정에서 대거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스타일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도 1회 시험 문제의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파트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우선 평화윤리는 5%로 전체적으로 좀 가장 그 빈도수가 굉장히 좀 낮게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가장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된 파트는 사회윤리와 직업윤리 파트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는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시사점이라든가 윤리적인 부분,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서 문제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성 가족윤리 부분하고 현대생활과 응용윤리, 아무래도 현대생활과 응용윤리 부분이 이번에 이제 2017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사실 20% 정도면 상당히 많은 부분 출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윤리와 직업윤리, 그 다음에 생명성 가족윤리, 현대생활과 응용윤리만 합치셔도 70% 정도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문화와 윤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평화윤리, 그렇죠? 뭐 과학기술, 환경정보윤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좀 낮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중간중간에 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찍었었던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눈이 거의 다 비슷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문제가 날만한 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부분 정리하면서 1번 문제부터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도덕과 과목으로만 전형적으로 도덕과 과목일 때는 좀 다루지 않았었던 부분이죠. 응용윤리학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는 문제인데, 우선 중요한 것은 응용윤리학이 무엇이냐를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응용윤리학을 응용실천윤리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실천이란 단어를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윤리학에는 응용윤리학,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이 있는데, 응용윤리학이라는 것은 규범윤리학의 현대사회 윤리 문제, 윤리적 문제 포함된 것이 바로 응용윤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에서도 지금 여기서 바로 나타나서 보실 수 있듯이 낙태라든가 뇌사를 허용해야 되는가, 인공수정 시술을 허용해야 되는가, 생명복제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그 이론적인 부분과 현대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합쳐가지고 응용적으로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응용윤리학, 응용실천윤리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응용윤리학에서 해당되는 거, 핵심 주제와 맞닿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을 고르시면 될 텐데, 전체적으로 낙태, 뇌사, 생명윤리에서 얘기하고 있고, 인공수정이라든가 그런 부분 당연히 생명윤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생명복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생명과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번 문화윤리, 2번 생명윤리, 3번 지구윤리, 4번 정보화윤리. 우리 물론 다 응용윤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을 답으로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1번의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응용윤리학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문제 자체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좀 헷갈리게 문제가 나왔어요. 좀 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더 친절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응용윤리학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보셨을 때 아마 문제를 푸시는 분들 다 캐치하셨겠지만 다 전체적으로 응용윤리에 해당되고요. 정보화윤리 같은 경우 당연히 응용윤리에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자체가 조금 부족하게 나온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이제 도덕 과목에 믹스가 되면서 출제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문제 자체가 이제 응용 윤리학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만 나오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응용 윤리학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야 여러분들이 좀 덜 헷갈리게 문제를 푸실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어쨌든 간에 문제가 이미 나온 문제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하셨기 때문에 1번의 문제는 우리 생명윤리, 사실 응용윤리라는 단어 자체를 몰라도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 생명윤리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2번 문제 보시죠. 가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개념과 특징. 개념은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체계로 통합되어가는 현상. 그렇죠?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한다. 이것은 바로 전형적으로 세계화에 대한 설명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특징은 국내 정치랑 국제 정치라는 구분이 점점 무의미해진다. 여기서 한 번 더 다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개념에서 이거 세계화에 대한 설명이 아닌가라고 약간 헷갈리네 했었는데, 지금 국내 정치랑 국제 정치의 구분이 점점 무의미해진다라는 의미로 이것은 100% 세계화에 대한 설명인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확신하실 수 있는데, 1번 세계화, 그렇죠? 1번 정답이죠. 2번 자동화, 3번 도시화, 4번 대중화. 그랬을 때 국제사회, 그 다음에 무의미해졌다, 전체적으로 좀 벽이 없어졌다 라는 개념으로 고르신다면 2번의 정답은 바로 1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번, 윤리 문제에 대한 올바른 탐구 자세를 지닌 사람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탐구는 실천과는 관계가 없다. 윤리적으로 탐구했다라고 하면 실천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아실 텐데 틀렸고요. 상대방의 판단이라면 생각 없이 따를 거야. 이것은 주도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능동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이다. 정답 아니고요.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의 정당성을 검증할 거야. 그쵸? 윤리 문제에 대해서 탐구한다라고 하면 도덕 원리의 정당성을 검증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정답이 3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 4번, 탐구 과정에서 합리적인 사고는 발휘할 필요가 없어. 탐구할 때 합리적인 사고가 들어가 줘야지 윤리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응용적으로 잘 살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죠. 다음과 같은 정보화에 따른, 그쵸? 정보화에 따른 윤리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이버 폭력, 우리가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사이버 폭력에는 사이버 불링도 해당이 되죠. 그쵸? 사이버 불링 뭐예요? 사이버 따돌림. 그쵸? 그런 부분들 역시나 사이버 폭력에 해당되고, 개인정보 유출, 그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유출 한번 안 된 사람이 어딨냐, 당신의 정보는 얼마짜리입니까? 뭐 이런 얘기 제가 상당히 많이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역시 정보화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이고, 위치 추적 시스템의 남용, 그렇죠? 한때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뭐 앱이라든가, 그렇죠? 앱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사용을 하는데 상대방, 그렇죠? 모르게 뭐 위치 추적 시스템을 달아놓고 그 사람이 어디 가는지 막 확인하고,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윤리적인 문제에 뭐가 해당이 되냐? 모두 다
사생활을 침해한 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문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골라야 돼요. 지금 보시면 1번 사생활 침해, 2번 인간의 복지 향상은 뭐 사생활 침해가 아니죠. 나쁜 건 아니죠. 환경 생태계 파괴,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다 문제죠. 그리고 인간 복지 향상되는 거, 정치 참여 기회 확대되는 거, 지금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문에서 나오는 부분을 답으로 골라야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면 1번 사생활 침해, 그렇죠? 바로 정답이 나왔고 나머지 것들은 지문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정답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문에서 말하는 부분을 정답으로 골라야 되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5번 가에서 그쵸? 가의 관점에서 나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개인의 도덕성만으로는 사회 집단의 비도덕성은 해결할 수 없다.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윤리 과목에서 혹은 도덕 과목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학자가 몇 명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많이 강조드렸었고 막 필기도 최소 5회 이상 해드렸던 것 같은데 니부어에 대한 얘기가 나와버렸습니다. 정말 도덕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일지라도 집단이 됐을 경우에는 그 도덕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니부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기억, 그쵸? 니부어의 입장에서 그쵸? 니부어의 입장에서 기억에 들어갈 진술을 고르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입장에 대한 관점으로 고르시는 겁니다. 기억, 그러면 사회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그럼 어떤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 개인의 도덕성은 그러니까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히 낮다,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였어요? 개인의 뭔가 노력만으로는 힘들다.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사회제도. 사회제도를 다시 만들거나, 그쵸? 구조를 변경하거나, 제도를 개선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부분 강조 너무 많이 강조했었죠. 그래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거의가 아니라 한 명도 안 틀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싶어요. 그쵸? 집중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하지만 뭐 제가 다 가가오고 방문할 수 없으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1번 무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라. 관련 없습니다. 획일화된 조직 문화를 확산해라. 관련 없고요. 잘못된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개선해라. 그쵸?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개인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너무나도 도덕적이에요. 그런데 집단을 이루니까 도덕성이 낮아져요. 그럴 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그쵸? 구조적으로 개선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정답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 개인의 양심 회복이 필요함을 깨달아라. 양심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집단되면 도덕성 낮아질 건데 니부어가 강조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것도 없고 혼돈스럽게 생각하실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5번의 정답 3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에 이 문제를 품으로써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니부어는 그냥 강조할 게 그 2개뿐이에요.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현저히 낮아진다, 혹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된다.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나 구조적으로 뭔가 제도를 개선하거나 뭐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세트로 따라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5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6번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덕목이 아닌 걸 고르래요. 쉬운 문제 100%죠. 쉬운 문제 무조건 꼬아서 내는데 꼬아서 낼 수밖에 꼬아서 어떻게든 낼 수 없다라고 하면 문제 꼬아서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못한 거 아닌 거 먼 거 뭐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내긴 해야 되는데 너무 쉬워가지고 지금 바꿔서 낸 건데 잘못 읽어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1번 관용 필요하죠. 2번 공감 필요하고 3번 존중 필요하죠. 그런데 편견 뭐예요? 전혀 필요 없는 것이죠. 다문화 시대라고 한다면 뭐예요? 다양한 문화가 함께 융합돼서 살아가는 시대를 말하는데 다문화 시대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필기를 몇 개 해드리면 다문화 시대, 다문화 사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샐러드볼 이론이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용광로 이론
뭐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몇 개 나오는 이론들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다루게 되는 이론이 두 개입니다. 그랬을 때 샐러드 볼 이론은 뭐냐? 다문화 시대를 표현하는 두 개의 이론이 있는데 약간 달라요. 샐러드 볼 이론은 뭐냐면은 고유의 성질들, 예를 들어 사과도 있어요, 배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채소도 있어요 이랬을 때 그것들을 막 갈아가지고 막 액체로 만들어 즙을 막 짜먹는 게 아니죠. 각자의 요소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한 바구니에 그 소스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마요네즈 아니면 뭐 샐러드 그런 소스로 버무리는 거죠. 그래서 씹었을 때 각자의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그 고유의 것들을 그렇죠?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샐러드 볼 이론이라고 하고 용광로 이론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용광로 굉장히 뜨겁죠? 우리가 영어로 멜팅 팟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자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용광로라는 어떤 볼에 넣어가지고 막 녹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제3의 문화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믹스돼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의미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시대,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 너무 문제 쉽게 나왔어요. 6번 문제. 이게 아니라 이거 뭐 이론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지식적으로 접근했다면 좀 괜찮았을 텐데 뭐 이 문제도 뭐 쉽게 나왔으니까 좋기는 하죠.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 1번, 2번, 3번은 아니었었고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6번의 정답은 4번 문제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7번. 친구 간의 바람직한 갈등 해결 방안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간의 갈등 해결 방안으로 적절한 거. 기업, 경제적인 보상. 뭐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렇죠? 아니죠. 힘에 의한 조정. 절대 아니죠. 공감과 대화의 노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용서와 관용의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하고 리을이 친구 간의 바람직한 갈등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친구 간에 대한 문제가 생각보다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다룹니다. 네, 많이 다뤄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도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고 쉽게 보고 넘어갈 수 있었고요. 문제는 이제 8번 문제예요. 8번 문제를 푸신 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당황 안 하시죠. 왜 당황을 안 하시냐? 제가 생활과 윤리 부분이 이제 도덕 과목에 들어오게 되면서 강조되는 부분이 뭐였었냐면 사상하고 인물이라고 그때 강조를 드렸어요. 물론 그 전에도 사상하고 인물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나 좀 생활과 윤리 쪽이 이제 조금 더 중요시되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서 사상하고 인물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질문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약 50명에서 80명 정도의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 나오게 되는 몇몇의 인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올지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서에서 이 하버마스를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수업에서 설명을 할 때 하버마스의 얼굴까지 보여드리면서 수업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정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정규 고등학교 과정에서 당연히 하버마스가 나오겠죠. 근데 거기서도 사실 하버마스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지만 제가 봤을 때 하버마스가 출제되게 된 것은 지금 현대사회의 지금 사회 현상하고 조금 어느 정도 그쵸 생각을 해서 이제 하버마스가 출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담론윤리에 그쵸 담론윤리에 그쵸 이상담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담론윤리에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펠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담론윤리에 대한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담론윤리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공적인 담론에서 찾습니다. 그것이 이제 담론윤리에 대한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상적인 담화 상황을 설정한다라는 것에 있어요. 좀 어려우시죠 사실 이 사람이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이 문제를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론 상황을 가정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토론을 하고 담론을 하고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들이 뭐예요?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그쵸?
그렇죠? 그리고 진실로서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담론윤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의를 할 때 상대방 얘기를 좀 들어주고, 그렇죠? 진실로서 대하고 이런 거 기본이라는 거 너무 아시죠? 근데 이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슨 얘기냐? 토의를 할 때, 토론을 할 때 조건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는 질문이랑 똑같은 겁니다. 1번 배타성. 1번 정답 나와버렸죠. 2번 정당성. 3번 진실성. 4의 이해 가능성. 보세요. 정당성, 진실성, 이해 가능성 모두가 다 토론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배타성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버마스가 제시한 이상담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정답 1번인 거 바로 풀 수 있겠죠. 토론에 대한 거, 담론에 대한 것을 머리에 넣어놓고 있으셨거나 제 수업을 들으셨거나. 네. 그래서 지금 8번 같은 문제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안경 쓴 하버마스의 얼굴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9번. 다음 학생이 발표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얘기하죠. 고령화에 따른 윤리 문제의 극복 방향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윤리 쪽에서는 윤리 과목, 도덕 과목에서는 고령화라든가 노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옳은 걸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노인 공경의 실천 맞는 것이죠. 노인 복지 시설의 확충 맞고 노인의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거 맞는 것이고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한한다. 이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그쵸? 기억, 니은, 디귿이 해당하는 것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글로 배워야 되고 문제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슬프죠? 근데 혹시나 나는 굉장히 노인 공경을 하지만 혹시나 그렇지 않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다 같이 함께 행복하게 공부를 하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0번 문제 보시죠. 다음과 같은 입장을 주장한 윤리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해서 골라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절대로 어렵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잘 한번 읽어보면 돼요. 윤리 결정을 내릴 때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보다는 상황의 특수성, 인간관계, 책임, 공감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을 강조한다. 대표적인 학자는 길리건과 나딩스이다. 네, 길리건과 나딩스 제가 수업 시간에 역시나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사람이고 제가 그 300제 문제였나요? 모의고사를 풀 때 제가 아직도 그 말을 기억을 합니다. 원래는 캐롤 길리건과 넬 나딩스가 지금 현재도 살아있는 학자들입니다. 사실 원래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학자들인데 제가 요즘의 배려윤리라든가 이제 엄마로서의 그런 윤리 관점으로서 봤었을 때 대두되고 있는 학자가 있는데 만약에 요즘에 제가 윤리 문제를 낸다고 하면 캐롤 길리건이나 나딩스를 내겠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버렸죠.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윤리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배려하고 그쵸? 여성적인 그런 감성으로 호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현상을 그대로 반영해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입장을 주장한 윤리문제 접근 방식 1번 의무론. 의무론은 누구예요? 칸트입니다. 그쵸? 공리주의는 누구예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벤담입니다. 그쵸? 금욕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헬라어로 해서 아스케시스라고 얘기를 보통 하곤 하는데 육체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쵸? 그래서 자기를 뭔가 금욕적으로 하게 되는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단어 자체에서도 뜻을 알 수 있을 정도고 사실 외우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금욕주의는 답으로 고를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 4번에 배려윤리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2017년도의 키워드가 되기도 하겠죠. 2018년도도 그럴 거고요. 2019년도도 그럴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길리건과 나딩스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지문으로 나오게 되던 답으로 고르게 되건 앞으로도 계속 제가 봤을 땐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것은 전형적으로 배려윤리에 대한 학자들이 지금 지문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 현대의 사회 현상과 믹스해서 학자들 2명 대표적인 학자가 캐롤 길리건과 넬 나딩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칸트의 의무론, 그다음에 벤담의 공리주의,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금욕주의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요. 이것은 배려윤리에 대한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11번 문제 보시죠.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는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생명윤리에 대해서는 참 찬반도 많고, 그쵸? 이래저래 이것이 맞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해서 뭐 말이 많은 것인데 우리는 도덕과 과목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락사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찬반의 입장을 구분해서 서술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찬성의 입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고르는 것인데 제가 만약에 출제자였다라고 하면 반대 입장에 있는 걸 고르라고 하겠죠. 왜냐? 훨씬 더 문제 내기도 좋고 고급져요. 문제가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생명윤리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생명윤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안락사, 낙태, 뭐 배아복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많죠. 뭐 사형, 그렇죠? 사형 존폐라든가 다 생명윤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찬성의 입장은 다 달라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반대의 입장은 하나입니다. 뭐였어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 존엄성을 말을 하면서 사형 반대하고 안락사 반대합니다. 그리고 배아복제, 낙태, 인간복제 다 반대합니다. 왜냐?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성의 입장에 대해서 문제를 내는 것도 좋지만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나온 문제다. 그래서 좀 반대 입장에 고르는 문제를 나왔으면 좀 더 고급져 보이고 문제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1번부터 보시죠. 죽음은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문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에 있는 거죠. 그쵸? 2번, 안락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쵸? 그렇게 되면 반대이죠. 안락사는 환자 본인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것은 안락사를 오케이 하는 찬성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4번, 생명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행위는 자연의 질서에 어긋난다. 이건 역시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반대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2번이죠. 공직자 윤리에 대해서 제가 100% 나올 거라고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냐? 공직자 윤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그 윤리 과목, 도덕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공직자 윤리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을 다룰 건 없는데 반드시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과목이 아니면 또 다룰 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역시 쉽지만 나왔습니다. 공직자가 지녀야 될 윤리 덕목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하죠. 아니다라는 것을 정답으로 고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쉬운 문제고 누구나 풀 수 있지만 반드시 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번 특권의식 처음 나와버렸죠. 공직자이기 때문에 특권의식을 갖고 내가 뭔가 우월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선민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윤리적으로 굉장히 어긋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특권의식 혹은 선민의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다면 공직자가 지녀서는 절대 안 될 그쵸? 윤리적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선민의식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내가 특권 계층이라든가 뭔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걸 굉장히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는 선민의식이라고 얘기하곤 하는데 바로 특권의식이라든가 선민의식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청렴정신, 봉사정신, 준법의식 모두 다
공직자로서 갖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마땅히 지녀야 될 의식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두 번째 그 다음 시간에는 13번 문제부터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를 푸시면서 문제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제가 혹시나 나중에 시험 문제 준비하실 때 또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들 지금 뭐 짚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필기도 좀 하시고 좀 되돌아서 다시 보시기도 하면서 문제를 좀 꼼꼼히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아마 시험 보실 때 어려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12번까지 문제 풀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